자, 첫 번째 시간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예. 중요한 이슈가 있네요. 이 트럼프 장세다 말할 정도로 예. 미국도 뭐 트럼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예. 또 반대 피해주들도 있었고 네.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정말 크게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예. 이 뭐 섹터 교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종목 교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변수가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이 미국의 대선이고요.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된 듯이 기정사실화하는 이렇게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또는 정책이 감세 그리고 관세를 더 높이겠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를 더 높이면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감세 정책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미국 부채가 더 늘어나면서 국채는 더 발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은 더 올라가고 결국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엔화 강세가 되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게 국채예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하고 시장이 텐트럼을 일으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책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낳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이 계속 있었을 경우에 지금 가뜩이나 고금리 상태인데 이 고금리와 그리고 고물가가 이게 둔화되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는 떨어지겠지만 정착화되는 게 아니냐,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한쪽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AI, 뭐 엔비디아 그리고 HBM 이쪽에 쏠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2, 3주 전부터는 그쪽이 좀 주춤주춤하죠. 그러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좀 옮겨가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런 게 신고가하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빅테크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쏠림 현상이 서서히 좀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그 현상이 나타난 게 소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하락하는 동안 러셀 2000주가 3%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이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는구나, 분산되는구나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하면서 왜 얘기를 하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위 트럼프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쏠림 현상에서 수급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또는 완화되고 있는 쏠림이 완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관련된 테마가 있고 그리고 방산에 대한 테마가 있고 뭐 또는 과산화폐 관련된 테마가 있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와 관련된 테마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장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의 이동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더 길게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어떤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책이 나오든 간에 결국은 주식시장은 이익이 나는 섹터, 사이클상 업사이클에 있는 섹터에서 결국은 주도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수급의 변화가 있다. 그러나 주도주들은 쉬었다가도 다시 갇혀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거래할 거냐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거래할 거냐에 따라서 요거는 관점을 달리하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주도주의 변화, 뭐 시장의 변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예. 하고들 있는데 예. 그 가운데에서는 이제 오늘 뭐 파월의 금리 인하 또 추가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금리 인하가 막상 되면 좀 달라질 것이다. 중소형주들 예. 분발할 것. 금리 뭐 이런 인하 것들. 되면 중소형주의 기회가 올까요?
금리 인하가 되면 오히려 시장 다 빠지면서 다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왜 중소형주나 이쪽에 기회가 더 있지 않겠냐? 러셀 2000 지수가 지금 최근에 4일 동안 오르면서 거의 7%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시장에도 보면 미국이 대형주라면 우리는 중소형주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소형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 강세가 된다는 얘기고, 원화 강세가 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우리 시장은 원화 강세가 되는 구간에는 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회에 미국을 좀 주춤하는 동안에 우리가 올라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쪽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경기 둔화에서 그 둔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 이거는 금리 인하가 호재가 아니고 악재로 받아들면서 시장 고점으로부터 대세 하락으로 꺾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중소형주한테 기회가 오거나 우리 시장에 기회가 오기 전에 곧바로 같이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지금 시황관이 좀 있다는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뭐 보험적 금리 인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하거나 뭐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급격한 금리 인하는 시장의 호재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AI, 특히 엔비디아를 주도로 해서 일어났던 현상인데, 이 엔비디아 끝간데 없이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뭐 지금 뭐 블랙웰 서버도 수요가 50% 증가했다. TSMC 주문 25% 더 넣었다. 뭐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막 시총이 지금 액면 분할하는 상태에서 또 10배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러한 성장이 정말 계속 이어질까? 일단 지금부터 10배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넘는데 30조 달러? 이건 좀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고, 모르죠.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장기적으로 뭐 20년 30년을 바라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뭐 몇 년 사이에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오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와 그 이제 지금 AI 가속기와 AI 시대로 가는 하드웨어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2차 전지 너무 가슴 아픈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2차 전지하고 비교를 잠깐 해드릴게요. 2차 전지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그럴 때 독보적이었고 2차 전지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경험은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바이오도 있었고요. 뭐 그 전에, 바이오 전에는 뭐 차화정이 있었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듣기 싫을지도 모르고, 엔비디아도 뭐 지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 수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익이 늘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추정하면서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캐즘이라는 거는 어떤 데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AI 가속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HBM이라는 거는 D램을 쌓아서 HBM을 만들고 거기에 지금 새로운 아키텍처를 넣어서 그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거고, 그걸 가지고 가속기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테슬라도 필요하고 애플도 필요하고 뭐 다른데 메타도 필요하고 아마존도 필요하고 다 이런 대형 빅테크들이 이걸 필요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이들이 엄청나게 필요로 하겠더니 엄청나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얘들뿐이 못 만드니까 이거 갖고 계속 지금 구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구축을 끝도 없이 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메타라는 데가 있으면 메타에서 AI 가속기가 필요한 만큼이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치겠습니다. 10개라고 치는데 지금 10개를 다 채우지 못했고 앞으로 또 더 좋은 블랙웰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채우겠다라는 지금 시장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결국은 채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채워지면은 하드웨어는 채워지면 그 뒤부터는 캐즘이 들어가면서 일정 정도간에 쉰다고요. 네. 분명히 어떤 신기술이 나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 말고 또 하나 생각하는 부분은 반내 엔비디아 진영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반내 엔비디아 진영에서 지금 엔비디아를 못 이기고 있는데, 이긴다고 저도 감히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그것이 아닌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가속기가 아닌 맞춤형 가속기를 만들어서 좀 더 싸게 우리한테 필요한 가속기를 만들어서 AI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나갈 거라고요. 그렇죠. 소위 M7 중심으로. 예, 그런 걸 해나갈 거라고요. 아니면 각자한테 맞는 애플한테 맞는 그렇죠. AI 관련된 반도체를 만들 자체 칩. 거라고요. 예,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모두 다 빨리 이걸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AI 그 기능이 소위 그 거대 언어 기능이 더 좋은 답을 준다는 걸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이게 맞다. 그래서 더 많이 필요로 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제 더 세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지금 H100 했고 지금 이제 하반기 이번 달 중순부터 지금 블랙의 B100, B200 지금 출시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있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출시를 많이 하고 생산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호재잖아요. 그거 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10배 가, 지금부터 뭐 더블 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상태에서는 수요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면서 소위 리드 타임이 줄어드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그 이후에 이익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리드 타임이 지금 늘어나면서 주문이 점차로 그렇게 가속화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이미 주가는 먼저 주춤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정도를 감안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걸 봐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서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제는 다 여기야라고 하는 건 우리 예전에 경험적으로 그래왔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얘만 달라? 그렇게는 너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런 차원에서 대만에서는 그런 소문이 좀 들고 있나 봐요. 삼성전자 그 HBM3 출하 인증 예. 받을 거라는 예. 그 소식이 예. 뭐 루머가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양산 절차 그리고 예. 공급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예. 그만큼 더 엔비디아는 많은 물량을 쏟아내겠죠. 예. 더 많이 수요에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삼성전자 이번 정말 퀄테스트 통과했을까? 결국 또 이 문제인데 예. 어려워요. 이거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로이터발 안 됐다 실패했다 예, 됐다 안 됐다 이게 예. 여러 번 나오니까 저도 뭐 여러 방송에서 일단 첫 번째 안타깝다. 왜 이렇게 됐냐? 한국이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됐나? 지금 그 뭐 다른 데들 SK 하이닉스만이 아니고 다른 데들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 이걸 이렇게 못 하고 있나? 아니면 뭐 음모론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안 되니까 반론도 없고 그리고 우리 됐어 이제 출하돼 이런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잠깐 여러분께 팁으로 전해드리면요. 이번 달 말에 삼성전자 본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IR을 합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뭔가 가시적인 걸 못 내놓으면 이거 참 삼성전자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 그 얘기를 한번 팁으로 좀 드리고요. 결국은 할 거다라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다 결국은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삼성전자가 설마 그거 못하겠어? 시간 문제지. 예, 어차피 하고 있었던 거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SK 하이닉스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놓습니다. 삼성전자가 쫓아오지 못하게 우리는 요번에 나온 거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오늘 나온 그 뉴스가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M코 그 테스팅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잖아요. 얘네랑 손잡고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걸 우리가 손잡고 만들겠다. 삼성전자 니네 못 따라오게. 곧바로 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건 분명히 맞고 삼성전자가 못 쫓아가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삼성전자의 기술력과 그동안에 쌓아온 업력으로 이걸 못 쫓아가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삼성전자를 비판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얘기할 때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요에 지금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데 H100대 하나도 못 따라갔어요. 이제 블랙웰 G100, G200대 쫓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구축을 예전에는 100개가 필요했는데 지금 80개, 90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10개 필요한데 이때 들어가서 얼마나 하겠어요. 물론 수요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낼 수 있다라고들 지금 다들 가정을 하지만 너무 늦다. 이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건 빨리 들어가야지 지금
뭐 1분기 얘기하다, 2분기 얘기하다, 지금 3분기에 이제 출시된다 얘기하는데 지금 만약에 못해서 내년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의 전체 밸류에서 이건 빼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본 실적만 가지고 보자. 예,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실적이 계속 있는 거니까 다른 부분에도. 그렇죠. 지금 뭐 레거시 쪽에서 나오는 매출만 가지고도 뭐 역대 최대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 Q와 P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0%, 20%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익단에서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익이 느는 거는 맞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통과한다면은 곧바로 이거는 삼성전자가 수식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온 거는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퀄테스트가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리고 된다라고도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움직여요.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뉴스가 나와도 삼성전자가 막 급등하고 이러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양측이 서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또 어느 정도 좀 올랐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면 반영을 하겠지만 나와봐, 나 그때 믿겠어라는 게 시장의 심리이고 지금의 수급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됩니다.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삼성전자는 따라잡기 위해서 HBM 4 쪽으로 뭐 뭔가 집중해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 하는데 참 일단 나와봐야지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셨듯이 7월 달에 그 낸드하고 디램 가격을 한 10% 이상 인상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또 그만큼 이익의 극대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호재인 것 같아. 호재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월가에서도 얘기하고 트렌드포스에서도 얘기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의심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10개인데 그동안에 HBM은요. 전체 D램에서 그 후공정에 있는 이쪽은 규모 자체가 비중 자체가 작았어요. 근데 워낙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서 뭐 한 지금 20% 정도 될까요? 전체에서 그 정도 된다고요. 근데 아무튼 이걸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다 보니 전체 라인에서 20%뿐이 안 됐던 거를 지금 30% 40% 만약에 늘린다. 그러면 레거시 D램의 공정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부족되는 거고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공급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는 것 대표적으로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지금도 이미 애플이 그걸 보여주겠지만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의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를 만들어서 그걸 데이터 센터에 넣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B2B든 B2C든 이걸 실생활에 활용을 하면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그러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주 대표적인 데가 애플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우리 삼성전자도 갤럭시 S 나왔지만 지금 갤럭시 24 굉장히 저도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데 AI 기능이 아주 간단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된 그 이제 IT 디바이스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면 나오고 각광받아서 팔리면 팔릴수록 스마트폰과 PC가 팔리면 팔릴수록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디램들이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도 느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느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시기가 언제쯤 갈까가 지금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인 거고 이 반도체 사이클에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이익을 끌고 갈 건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황하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래요. 하여튼 참 목표 주가가 12만 원까지 나오긴 했는데 상향돼 가지고 하여튼 10만 원 이상 돌파돼야 9만 6천 원대에서 물린 분들이 싹 사라지면서 정말 더 이상 물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하여튼 좀 분발을 기대해야 되겠네요. 10만 원 지금 8만 7천 원 정도니까 그치? 10% 11%예요. 뭐 전혀 뭐 이게 못 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치. 그래서 저는 시장을 매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냐면요. 이번 시장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언제든지 꺾일 수 있을 것 같아고 미국 꺾이면 우리가 갈 수 있나요? 그렇지. 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 시장의 마지막 피날레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꼭지를 이번에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그때도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왜냐면 반도체 사이클이니까. 반도체에서 사이클 가장 때문에 못 가던. 예. 그래서 요번 장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끝나든 위에서 끝나든 간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으면서 요번 우리 시장의 대세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위쪽으로도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저는 위쪽으로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가 그 한미 반도체와 예. 아주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뭐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지금 한미 반도체 목표가도 한 30만 원까지도 나왔어요. 오늘도 뭐 급등이 나왔는데 예. 참 대단해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 재료가 하나 나왔고요. 뭐 증여를 했는데 아들들한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증여를 했잖아요. 그렇지. 보통 증여는 쌀 때 세금 전략할 때 하는 증여 거니까. 때문에 주가를 안 올리잖아요, 오너들이. 근데 주가 이만큼 올랐는데 증여했다는 얘기는 야 지금보다 더 위쪽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야 대주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됐는데 저는 그것도 그냥 오바인 것 같고요. 참 아니 그 부회장님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3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잠깐만 그러면 이건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15조 정도 됩니다. 네. 대략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아닌 내년 매출을 9,300억 정도, 1조 정도 가까이 보고 있어요. 이익은 약 4천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성장주대에서는 원래 이익 곱하기 멀티플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출에다가 해요. 지금 미국은 다 매출이 합니다. 사실 엄청난 버블인 거예요. 그렇죠. 이익이 아니고 매출에다가 멀티플을 곱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예. 코로나 때 예. 잠깐 돌아보면은 예. 가장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건데 예. 그때 PER이 아니라 PSR이라고 그래가지고 PSR 맞습니다. PSR하고 그리고 드림 드림 뭐죠? PDR인가? 꿈의 횟수를 정해가지고. 근데 사실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게 10배 빠지고 난리 미국이 났죠. 지금 이 시가총액 기준을 할 때 이거를 멀티플을 계산할 때 PSR 계산 많이 하고 매출에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조에서 이게 만약에 지금 가격은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30조 된다. 그러면 30만 원이잖아요. 이게 2배 가야 돼요, 2배. 이게 지금 2배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 기준으로 1조면은 멀티플이 30배가 되는 거고 이익 기준으로 75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 기준으로 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버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 기준으로 했던 75배인데 이걸 75배나 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탑에 있는 거였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걔가 탑에 있으면. 근데 엔비디아의 후발에 있는 하이닉스가 있고 하이닉스 후발에 있는 벤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멀티플은 더 낮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부터 지금이 고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막 부르는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는 물론 주식은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숫자를 보고 꼼꼼히 생각을 해보면 좀 지나치게 부르는 감이 있다 요즘에는. 네, 그렇게 정도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돌이켜보면은 올 초인가 작년 말 정도에 적정 주가 시총 한 7조 정도로 이야기했던 게 그쪽 맞습니다. 전문가분들하고 했는데 뭐 어느새 15조니까 2배 이상 올랐죠.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저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갔으면 나중에 계획 뭐였어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로 가는 수급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익이 지금 올라왔으니까 어느 정도 가는 거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밸류라는 게. 근데 제가 지금 숫자를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3조 가려면은 내년도 제가 말씀드린 매출은 내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1조를 벌었을 때 멀티플을 계산했을 때 75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어느 정도 가다가 야 이거 오바됐어. 너무 오바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주춤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이제 미래 멀티플을 막 다 끌어다 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동향과 수급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단계에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반도체주 사실 트럼프 이 리스크라고 하면은 IRA 수혜주들이 다 거기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거의 포함되잖아요. 2차 전지만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흔들린 감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주도주의 역할을 반도체 쪽에서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은 지금 줄고 있고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규 IT의 각종 디바이스들은 지금 전부 다 AI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런 거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IT 버블이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인터넷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우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한 10년, 20년은 이 AI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반영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제가 표 하나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고요. 요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BOA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반도체 사이클링을 지금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역사적 신고를 했죠.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 찍을 때입니다. 아, 그러네. 예, 10쿼터 정도, 그러니까 10분기 정도 사이클이 있었고요. 그다음 무너졌다가 2021년도에 또 고점 찍었죠. 우리나라 지수. 2021년도에 이때도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요번에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으로부터 터닝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 올라왔죠? 빠르면 작년 3분기고 늦으면 작년 4분기예요. 그러면 전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에 보통 한 10개 분기 정도가 이게 있었다면 그러면 이거대로 만약에 포캐스팅 한다면 작년 3분기부터라면은 1년이 4분기니까 그러면 한 2년 반? 올해 3분기, 내년 말 정도 되면은 내년 말과 내후년 2025년 1분기 되면 요 그림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의 정황을 보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얘가 좀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런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월가 아이비들이 얘기를 할 때 반도체의 요번 사이클은 2026년 1분기나 2025년 4분기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요.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는데 시장의 고점은 2017년도에 먼저 찍었어요. 먼저 찍었습니다. 주가도 먼저 찍었어요. 먼저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2021년도에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만약 요걸 똑같이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년 1분기나 2분기 사이에 시장 고점과 그리고 주가 고점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걸 같이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걸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한 얼마 지났습니까? 한 4분기, 4개 분기뿐이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반도체가 올 하반기에 바로 그냥 콕 꼬꾸라진다. 이럴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있고 SK하이닉스의 기회가 있고 그들이 위로 더 올라갈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시황이고 반도체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IRA 피해주, 예. 수혜주인데 이제 피해주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잖아요. 네네. 이쪽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2차 전지 부분은 똑같이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맨날 하는데요. 이 반도체 사이클링을 봤을 때 작년 여름에 반도체 이제 가격 저점 찍었어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 막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작년 4분기 될 때 고정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거 확인해야지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올라왔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저점에서 언제 바닥이야 요번 3분기가 될 거야 4분기가 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결국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투자하실 분들은 반도체 사이클링이 그 과정을 겪었듯이 2차 전지 쪽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다. 그런 흐름을 보자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2차 전지 쪽이 터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주식은 심리와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가 이거 맥을 못 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트럼프 피해주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음에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반영이 많이 되는 거고 오늘 2차 전지 막 다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트럼프 영향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미래 산업인 성장 산업이나 아니면 전기차 쪽에 그러면 이걸 안 할 거야. 우리 거꾸로 갈 거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장이 오버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결정이 되고 대선 즈음에 되면은 그 악재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악재는 다 반영했어라고 하면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2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텀을 좀 갖고 조금 호흡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긴 지금은 뭔가 바이든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그의 정책을 공격하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다 이게 현실적으로 미국 경제에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박병창 이사님 어디 참 눈은 다 나셨습니까? 그런 안부를 좀 물어보시던데 댓글창에서. 아니 많이 좋아졌고요. 한쪽만 아직 정상은 안 들어왔는데 사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걱정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